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살이 되었고 30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재직했었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나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봅니다. 저는 서울 북부의 한 고등학교에서 평생을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학교에 도착해서 학생들의 아침 자습을 지도하고 수업과 생활 지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학생들이 대학에 합격하거나 성적이 오를 때면 제 일처럼 기뻤고 학교 축제에서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서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30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2017년에 68살의 나이로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할 당시 저와 제 아내 김정희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학연금 월 165만 원과 30년간 열심히 모아온 저축 2억 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퇴직금으로 받은 1억 원도 따로 안전하게 투자해 놓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충분히 준비됐다라고 자신했던 기억이 납니다. 젊은 시절부터 절약하며 살았고 아이들 대학 교육을 모두 마치고도 노후 자금을 충분히 마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국내 여행을 다니며 그동안 바빠서 가보지 못한 곳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에서 일출을 보고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머물며 올레길을 걸었죠. 아내는 학창시절 미술을 전공했었는데 젊을 때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느라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교실에 다니며 취미생활을 즐겼습니다. 저는 평생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 이제는 제가 배우는 입장이 되어보자 싶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아내가 그림을 그리고 저는 기타를 연주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2019년 아내가 72살이 되던 해에 저희의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약속을 자주 잊거나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갔다가 길을 헤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서 아침에 먹은 약을 오후에 또 먹거나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40년간 함께 산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 아내가 갑자기 제게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저는 아내를 인근 대학병원 신경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MRI와 인지기능 검사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내의 상태가 초기이지만 점차 진행될 것이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로 무엇을 먹으면 좋을지 얘기했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초기에는 저 혼자서 아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을 메모해두고 집안에 메모지를 붙여두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나자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도 어려워했고 화장실 위치를 잊어 집 안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간병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4시간만 오시는 간병인을 구했는데 월 45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돈이 적지 않았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20년 중반이 되자 아내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배회하다 넘어져 다치기도 했고 때론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대하며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에서 전문가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인지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월 85만 원이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에서 아내의 주간보호센터 비용을 내고 나면 80만 원이 남았고 그 돈으로 제 생활비와 식비, 공과금을 해결했습니다. 조금 빠듯하긴 했지만 저축을 조금씩 꺼내 쓰면서 버텼습니다. 2021년 봄 아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주간보호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다른 어르신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심한 망상 증세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더 이상 아내를 돌볼 수 없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조절이 필요하다며 입원을 권유했습니다.
제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졌습니다. 40년을 함께 한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지만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2021년 5월부터 아내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입원시키고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집으로 모셔올 생각이었습니다. 요양병원 비용은 월 18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에서 60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로는 월 12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이 비용은 제 연금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사학연금 165만 원에서 120만 원을 병원비로 내고 나면 45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는 제 생활비와 공과금, 식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55만 원씩 적자가 발생했고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저축에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축을 조금만 써도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빨리 좋아지면 다시 집으로 모셔올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내의 상태가 계속 나빠질 것이며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1년은 매월 55만 원씩 1년이면 660만 원의 적자를 감당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내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특별 간병비가 추가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기본적인 돌봄만 제공할 뿐 아내처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 더 들었고 이제 매월 적자는 95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는 물가 상승으로 요양병원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지원금은 그대로인데 병원비는 월 200만 원으로 올랐고 본인 부담금은 1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내가 폐렴에 걸려 일반 대학병원으로 열흘간 전원되었을 때는 갑작스럽게 180만 원의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저축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말 저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퇴직 당시 2억 원이었던 저축이 이제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무려 1억 9,700만 원을 4년 동안 아내의 치료비로 써버린 것입니다. 매월 165만 원의 연금으로는 아내의 병원비와 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현재 상황으로는 5개월 후면 모든 저축이 바닥날 것이 뻔했습니다. 제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은 46살로 중소기업에 다니며 2아이를 키우고 있고 딸은 44살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2아이 모두 제 자랑이지만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들은 최근 주택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고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휘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은 코로나19 이후 카페 운영이 어려워져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순간은 아내를 요양병원에서 모셔와야 하나 고민했던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제 힘으로는 아내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요양병원 의사 선생님도 아내의 상태로는 가정에서 돌봄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이제 보행도 어려워졌고 식사도 누군가 도와줘야 했으며 의사소통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78살의 나이에 그런 아내를 혼자 돌볼 체력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고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안정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치료비는 모든 노후 준비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노후를 잘 준비해도 의료비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특히 치매와 같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질병은 어떤 노후 준비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과 치매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재심사받아 더 높은 등급을 받으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현재 장기요양 3등급을 받고 있었는데 상태가 더 나빠져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등급이 올라가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서비스 지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퇴직연금이 있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아내는 별도의 소득이 없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희망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었습니다. 78살이지만 아직 건강한 편이었기에 경비원이나 주차관리원 같은 가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현재의 적자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요양병원으로 아내를 보러 갑니다. 아내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제가 손을 잡아주면 가끔 미소를 짓습니다. 그 미소가 제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아내에게 식사를 먹여주고 오후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합니다. 저녁에 다시 병원에 들러 아내 얼굴을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렸던 그림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수채화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행복했던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혼식 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약속을요. 지금 저는 의료비로 인한 파산 위기에 놓여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합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고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질병, 특히 치매와 같은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질환은 어떤 노후 준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노인들을 더 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에게는 노후를 위한 의료비 준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의료비는 어떤 노후 준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